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의 군무이탈 의혹이 뒤늦게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곡절이 있었기에 남들보다 8개월을 더 군 복무를 했는지, 서류 하나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왜 공개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동안 이어지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오늘 하루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수도권에도 오전 한때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강 수위를 조절하는 팔당댐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수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일부 하천 주변에는 침수주의보도 처음 발령이 됐는데요. 지금 팔당댐을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지영 기자, 지금 방류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팔당댐 수문에는 거센 물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올해 처음으로 수문을 연 팔당댐은 한때 초당 2,800톤의 물을 흘려보내면서 수위가 25m까지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초당 2,100톤을 방류하고 있고 수위는 24.8m 수준입니다. 오늘 새벽 동안 내린 많은 비가 한강 상류로 흘러들어오면서 한강 홍수통제소는 팔당댐 수위 조절을 위해 수문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팔당댐은 보통 6월쯤 첫 수문을 여는데 올해는 장마가 늦게 찾아오면서 평년보다 방류가 늦어졌습니다. 오늘 서울 하천도 모두 통제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때 서울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비가 오면서 29개 하천 전체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평소 막던 서울 시내 하천은 흙탕물로 변했고 불어난 물은 돌다리 근처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천 산책로 입구 곳곳에는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자주 오는데 오늘 아침 한 10시 반부터 비가 조금 전까지 계속 와서 못 내려갔죠, 이게. 위험하니까, 관악구에서 다 못 가게 전부 다 막아놨어. 도림천과 목감천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 도림천 주변 신대방역과 신림역, 보라매역 일대에는 침수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지난 2024년 도시 침수피해방지법 시행 후 첫 발령인데요. 해당 지역 지자체 등은 침수 발생에 대비해 예차를 강화하고 방제시설의 즉시 가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밤에도 수도권에는 최대 120mm의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지금까지 팔당댐에서 TV조선 소지연입니다. 시간당 최대 8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충청권에 피해가 컸습니다. 순식간에 하천이 범람하면서 차량들이 물에 잠겼고 농경지는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경북 영주에서는 급류에 휩쓸려 실종자가 생겼습니다. 김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찬 빗줄기에 흙탕물과 토사가 뒤섞여 도로를 덮칩니다. 천둥 소리에 잠을 깬 주민들이 황급히 차량을 옮깁니다. 길바닥이다 흙바닥이 돼서 이거 좀 심하네 이런 생각 들고 우리 애기들 아침에 또 어떻게 가지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둔치 인근 주차장.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이 휩쓸려 둥둥 떠다닙니다. 허벅지까지 있었는데 허리까지 계속 차오르고 있더라고요. 차 문도 안 열리고요. 주차장에 들이찼던 물은 빠졌지만 차량 내부에는 이렇게 흙탕물이 고여 있습니다.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80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산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상가까지 덮쳤습니다. 야, 둥둥 떠다녀. 지금 저희 원통 가구도 물을 다 먹어가지고 이 진열장이 사용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호수처럼 변해버린 농경지는 어디가 논이고 어디가 물길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습니다. 2023년 집중호우로 제방붕괴 피해를 입었던 마을 주민들은 당시의 악몽에 몸서리쳤습니다. 대단하죠. 그 트라우마가 1억 8천만 원을 손해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비만 오면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내려지면서 충청과 경북 지역 주민 42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경북 영주에선 하천을 산책하던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극한 호우에 교통망도 마비됐습니다.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고 열차가 멈춰서거나 지연 운행됐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하천의 산책로는 통제가 됐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김태중 기자입니다.
북적이는 서울역 대합실. 전광판엔 열차 지연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떠 있습니다. 밤사이 내린 폭우에 선로 사고가 우려되면서 서울과 대전으로 오가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경부선과 충북선 일부 열차가 오전 운행을 멈춘 겁니다. 제가 당일치기로 가는 거여서 계획에 조금 차질이 생길 것 같기는 해요. 시간적으로 좀 딱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거여서. 열차 운행은 2시간여 만에 재개됐지만 오후에도 KTX를 비롯한 50여 대의 열차가 지연됐습니다. 백길도 막혔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전북 지역에선 군산항과 격포항으로 가는 6개 항로 여객선의 운항이 멈추면서 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람이 불규칙하게 막 불고 비가 와가지고 오전에 결항이 되더라고요. 일을 하러 가는 건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갑자기 불어난 하천에선 교각을 집어삼킬 듯 흙탕물이 세차게 흐르고 산책로는 통제됐습니다. 홍수특보가 내려진 전북 고창군 마을에선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그냥 막 쏟아지더라고요. 나중에 전화기가 그냥 뭐 사이렌 소리 같이 막 나서 보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축사 물을 빼기 위해 양수기까지 동원돼 호우 피해를 막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폭우가 집중된 충청 지역 상황이 가장 우려되는데 쏟아진 비로 괴산댐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방류량을 늘렸고 이 때문에 하천 수위도 크게 불어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차순희 기자, 지금 괴산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괴산댐은 제한 수위인 134m를 불과 3m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여름철 평균 방류량의 170배가 넘는 초당 1,200톤을 방류했던 괴산댐은 현재 빗줄기가 잦아들면서 초당 500톤 수준으로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류에서 여전히 초당 수백 톤의 빗물이 유입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모든 발전기 가동을 멈추고 7개 수문을 완전히 열어 수위 조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류 지역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올 걸로 예상이 됩니까? 네, 댐의 방류에 영향을 받는 둔치 주차장과 교량 등 7곳의 출입이 이미 전면 통제됐습니다. 특히 침수와 고립 위험이 높은 주변 야영장은 이틀 전부터 텐트 등을 모두 철수시키고 이용을 제한했습니다. 어제부터 충북에 130mm를 웃도는 누적 강수량이 기록된 가운데 내일까지 충북 지역엔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호우 예비특보가 발령된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 최대 시간당 50mm, 누적 강수량 200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예상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괴산댐에서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호우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밤에 게릴라성으로 비가 내려 피해가 더 컸는데 오늘 밤도 비슷할 듯 합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부터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내린 많은 비는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는 내려오고 북상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충돌하면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는 이유는 해가 지고 지표면이 식으면 대기 하층에서 빠르게 부는 바람인 하층 제트가 형성되면서 남쪽의 고온다습한 수증기를 빠르게 정체전선에 유입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한 비는 오늘 밤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비구름대가 북상하면서 충청과 남부지방은 대부분 강수가 종료되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는 최대 120mm 이상이, 강원 영서 지방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 대응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이렇게 집중호우 이후에는 곧바로 한여름 양상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고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서 전국적인 폭염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는 그러한 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위에 관련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비가 그치고 폭염이 이어진다 해도 장마가 끝난 건 아닙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15일과 16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방침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어제 여권 내 강경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데 이어 오늘은 당 차원에서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없애는 건 같지만 경찰을 견제하는 보안 장치를 담았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황정민 기자가 설명합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 소속 의원들이 국회 사무처에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개정안은 검사 수사를 규정한 196조 등을 삭제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분리해둔 이유는 수사기관은 자기의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수사에서 좀 벗어나서 그런 영장 청구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신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한 달 이내 보안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보안 수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이 사법경찰관 교체를 요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개정을 통해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경찰의 수사 축소, 은폐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보안 수사권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은 발생한 겁니다.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한 거지. 국민의힘은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끝내 살인범과 사기범의 편에 서서 국민을 울리고 범죄자를 웃게 만들 셈입니까?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장관은 최근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부작용이 오히려 민주당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법사위 소위를 단독으로 열어 신속히 심사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장윤기 사건을 따지겠다며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는데 청장실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장 대표는 한성숙 총리와 만나기로 한 약속까지 미루고 찾아갔었는데 면담이 무산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정원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광주경찰청 로비에서 경찰에 항의합니다. 국민적 관심사에 야당 지도부가 왔는데 민원인 와도 이렇게 해요?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등을 따지기 위해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막아선 겁니다. 우리 오니까 도망간 거예요? 대치는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전 국민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물어보러 온 거 아니에요.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 광주청이 버티시는 거예요? 장 대표가 오후 예정됐던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접견 일정까지 취소하고 광주를 찾았지만 광주경찰청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방문이라며 면담은 물론 청장실 방문도 거부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니 국민이 왔는데 왜 문을 못 열어요? 증거인멸하고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그 인면수심의 그 자세가 지금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박준태 비서실장은 사전 방문 사실을 알렸지만 청장이 여러 이유로 면담을 회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러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내에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요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면담을 사실상 거부한 광주경찰청장도 청문회장에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장윤기 사건 축소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 하루 만인데 아들이 있는 경찰서 유치장을 장 씨의 아버지가 3차례나 찾아가 만났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박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5일 여고생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장윤기. 같은 달 14일 검찰에 넘겨지기 전까지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수사를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에 유치장이 없어 7km 떨어진 경찰서로 옮겨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장윤기 아버지인 장모 경감이 아들을 3차례 접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접견은 긴급 체포 다음 날인 5월 6일과 8일, 검찰 송치 전날인 5월 13일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시기를 전후에 불거진 증거인멸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광주지검은 오늘 장윤기 아버지인 장경감을 불러 광산경찰서 수사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경위와 SUV 조수석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가져간 이유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당시 형사과장 수사팀원 4명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본청 대기관에 들어가시고요. 5교대를 4교대로 근무 체제를 변형시켜서 공백하죠. 함께 대기 발령 조치된 광산경찰서장은 장경감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의 군 복무 당시 군무 이탈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 이미 나왔던 내용으로 병적 기록부만 공개하면 바로 해소될 문제인데 안 장관이 내놓지 않아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소명된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 기세는 좀 달라 보입니다. 먼저 이태영 기자입니다. 단기사병으로 군복무를 했던 안규백 국방장관의 군무이탈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1년 전 인사청문회 때였습니다. 정상적인 복무기간대로라면 소집 해제 시기가 1985년 1월이어야 하는데 안 장관이 제출한 병적 증명서엔 이보다 8개월 뒤로 기록돼 있다는 겁니다. 안 장관은 추가 근무를 한 게 행정착오로 잘못 기록된 거라고 했지만 정확한 상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 기록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병적 기록에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영창을 살았던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의문을 갖고 있으니 것을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이 병적 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 병무 행정에 대한 5년 전에 그런 일종의 착오라고 할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의혹은 예비역 해군 소령 출신 김영수 공익신고센터 소장의 국회 기자회견으로 다시 점화됐습니다. 위법적인 방법으로 소속 부대장의 동의를 받아서 약 7개월간 무단 근무 이탈. 국민의힘은 병적 기록을 공개하면 의혹이 해소될 문제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탈영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다면 국기문란이고 모르고 임명했다면 직무유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차라리 유승준을 데려와 국방장관 시키십시오. 그나마 군가라도 제대로 가르칠 겁니다. 국방부는 인사청문회 때와 같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경찰도 안규백 국방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 방위병 시절 군무 이탈을 한 적 없다고 답변한 게 위증이란 고발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경찰은 다음 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예비역 해군 소령인 김영수 공익신고센터 소장은 지난달 29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안 장관이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군무이탈이나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 것이 명백한 거짓 증언이라는 주장입니다. 고발한 내용이 가짜라면 이거는 무고죄가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해명하지 않았고 저에 대해서 고소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16일 김 소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안 장관의 병적 기록부와 청문회 속기록 등을 대조해 위증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병적 기록 등 근거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소장을 모욕죄 등으로 맞고발하는 방안에 대해선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안규백 장관이 병적 기록을 공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정정 신청을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왜 8개월을 더 복무한 건지 박한솔 기자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선 안 장관과 고발인 측 입장이 어떤 부분에서 엇갈리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입대해서 1985년 8월 31일 전역했습니다. 복무기간이 22개월로 기록됐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방위의 근무기간이 14개월인데 8개월이나 더 복무한 이유를 두고 주장이 갈립니다. 안 장관은 사실 1985년 1월에 소집 해제가 됐는데 뒤늦게 복무 중 헌병대 조사를 받았던 수일이 발견됐고 7달이 지난 8월에 그 조사 기간만큼을 추가로 근무했다는 겁니다. 반면 고발인 측은 안 장관이 7개월간 탈영을 해서 한 달 동안 영창에 구금이 됐고 탈영 기간만큼 추가 복무를 해서 복무 기간이 8개월 더 늘었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안 장관 설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무슨 조사를 받았길래 도대체 7개월이나 근무한 것처럼 기록이 됐다는 겁니까? 네, 당시 중대장의 요청으로 안 장관의 어머니가 군인들에게 약 2, 3주간 점심 식사를 해줬는데 나중에 이게 대가성 문제로 불거져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헌병대 조사 기간은 복무 기간에서 제외됐고 그 추가 복무가 제대하고 한참 뒤인 8월에야 이뤄졌는데 그 사이 7달까지 복무한 것처럼 기록됐다는 겁니다. 김명수 소장 입장 한번 물어볼게요. 구금을 30일 당했다는 게 하나 있죠. 그리고는 7개월간 군무 이탈했다는 건데 증거를 내놓았습니까? 네, 국방 관련 관계자와 당시 안 장관 상황을 아는 고향 사람을 면담해 사실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네. 또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안 장관의 병적 자료를 열람한 사람이 안 장관 병적 기록에 구금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김 소장은 허위면 자신을 고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병적 기록표를 공개하면 다 진위가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거 공개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적 기록표는 병무청에 방문해 직접 확인하거나 등기로 며칠 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헌병대 수사과에서 근무해봤었던 사람으로서 일단 안규백 장관이 병적 기록, 그 해당 부대에서 인사 기록 등을 분명히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요. 하지만 안 장관은 청문회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이걸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일종 당시 국방위원장은 안 장관이 지난해 청문회 때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으니 그냥 나를 믿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행정착오의 피해자라면 기록을 정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안 장관은 2016년 출마 때 병적 기록을 처음 봤다고 밝혔으니 약 1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방병무청에 개인정보 정정 요구서를 내고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각 군의 내용들을 확인해가지고 본인의 내용이 맞다 그러면 그대로 정정을 해주죠. 안 장관 말대로 본인이 무슨 의혹이 있는 게 아니라 행정착오였다면 이를 정정하면 될 텐데 그걸 내놓지 않으니까 자꾸 의혹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국방의 수장 아닙니까? 영이 설까 모르겠네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소원으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한남동 관저 입구에 차벽을 세우고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습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 순간 내란 혐의 2심 법정에서 휴대전화 영상을 통해 확정 판결을 지켜본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위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내란을 공수처가 수사한다는 것은 공수처를 설치할 때부터 아예 상정이 안 된 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 직후 재판 소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심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직접 막아선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겐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네, 오늘은 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있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재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있었죠. 윤 전 본부장과 전 씨 모두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김 여사와 권성동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지난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할 물건이었습니다.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통일교와 기업들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전 씨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김 여사와 권 의원은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김 여사와 권 의원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서울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집에 있던 초등학생 남매가 숨졌습니다. 홀로 남매를 키우던 아버지가 잠시 집을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공건 기자입니다. 산소통을 등에 맨 소방대원들이 희뿌연 연기가 가득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검게 그을린 집안 곳곳에 연신 물을 뿌립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앞집 주민이 펑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약 5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불이 난 주택 앞에는 검게 그을린 유리 파편들이 곳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 있던 초등학생 남매 2명은 심한 화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실려 나오고 산소호흡기 꽂고 애들하고 둘이 밥해서 먹여서 재워놓고 나갔대.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외출 중이랬대요. 남매는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는 짓이 예뻤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그냥 인사하고 웃고 그 아빠도 그랬어요. 아빠도 상당히 밝았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후 합동감식을 진행했는데 전기적 요인을 염두에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공건입니다. 경찰이 서울 강남의 자생한방병원을 보험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맞춤형 처방을 하지 않고 미리 제조한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색 박스를 들고 나온 경찰 수사관들이 차량에 오릅니다. 미리 한약 조제했다는 자료 확보하셨나요? 경찰이 오늘 서울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보험사 4곳은 지난 4월 자생한방병원을 보험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별로 맞춤형 처방을 해야 하는데 미리 생산해놓은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보험금 수백억 원을 챙겼다는 주장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의료진은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과 질병에 맞게 개별적으로 한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고소 대상에는 재단 이사장과 전국 21개 병원장 등 총 23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은 개인별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했다며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네, 주변에서 눈썹 문신이나 피부 관리를 하는 미용업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업소를 운영하려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의사만 할 수 있는 시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긴 무허가 불법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피부관리숍. 업소 안으로 들어서자 낯선 기계가 놓여 있습니다. 문신 제거에 쓰이는 레이저 기기입니다. 관할 구청이나 보건소 가셔가지고 신고하셨나요? 저 기억이 나세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문신 제거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지만 불법 영업을 이어온 겁니다. 문신 제거 하고 있잖아. 저희가 예약을 해도 문신 제거로 예약을 해도 그거를 받아주셨거든요. 방송 출연 이력을 홍보용으로 내건 또 다른 업소. 벽면엔 3년 전 폐업한 다른 업소 영업 신고증이 버젓이 붙어 있습니다. 미용 시술은 한 적 없다고 발뺌했지만 여기서 화장품을 팔고 있었던 거예요. 업소 내부에선 피부 시술 고객 상담 명부가 발견됐습니다. 피부 상담가의 체크리스트. 또 어떤 걸 했다. 다 적어놓으셨나요? 서울시가 지난 한 달간 미용업소 64곳을 점검한 결과 유사 의료행위 등 불법 사례 19건을 적발했습니다. 피부에 부작용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해당 업주를 입건해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흔히 당뇨병 하면 성인 환자를 떠올리기 쉬운데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평생 합병증을 관리해야 하고 학교 생활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소아당뇨병 대규모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살 다온이는 혈당 측정기를 배에 달고 생활합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4년 전 몸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일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엔 4살 동생까지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저혈당이 올 때도 있고 아니면 400이 넘는 고혈당이 될 때도 있고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최근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1형 당뇨병과 비만으로 생기는 2형 당뇨병까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뒷골이 땡겨요. 일단 스트레스 받는 약간 그런 기분이 많이 들고 저혈당일 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글씨가 안 보인다거나 진짜 멘붕이 와요. 진짜로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소아 당뇨는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 조기 진단과 혈당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다온이처럼 형제 자매 사이에선 다른 소아보다 당뇨 발생 확률이 최대 10배 높은 만큼 가족력은 소아 당뇨를 파악하는 데 필수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환자 형제 자매들은 조기 발견의 핵심 고위험군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아이들 5,000명을 대상으로 가족력을 포함해 혈당 관리 상태와 합병증 여부 등을 추적 관찰할 계획입니다. 국가 단위의 첫 실태 파악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첫 걸음이자 국가 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 매우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적된 환자 정보는 소아청소년 당뇨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 정책에도 반영될 걸로 기대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한 시중은행에서 6억 원을 빌려 집을 사려던 사람이 이제는 절반인 3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압박이 커지자 시중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대출 가능한 은행을 찾아 떠도는 이른바 대출 난민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허유화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직장인 A씨. 잔금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확인하기 위해 부랴부랴 은행을 찾았습니다. 6억 원이 필요한데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급하게 오늘 대출 받으러 왔어요. 좀 조급한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국민은행은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근 대출 수요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요구한 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자체적인 관리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한은행도 내일부터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출 때 일명 방빼기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5천만 원 정도 줄게 됩니다. 농협과 국민, 하나은행은 이미 모기지 보험 가입이 중단돼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던 실수요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특히 그동안 최대 6억 원 대출이 가능했던 15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3억이면은 엄청 큰 돈이잖아요. 이걸 어디서 구해요? 그럼 사채 막 그냥 완전 무슨 금리 높은 거면 16% 막 이상 되는 걸 그냥 해야 돼요. 온라인에선 대출이 안 나와서 계약이 파기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출근길에도 점심시간에도 커피 한 잔 사려고 보면 주위가 온통 카페입니다. 국내 커피 시장은 포화 단계에 들어섰는데 전국의 카페가 10만 곳을 넘길 정도입니다. 더 이상 설 자리가 좁아지자 커피 브랜드는 동남아를 넘어서 일본과 미국까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입니다. 한 블록에만 카페가 10곳 가까이 몰려 있습니다. 서로 다른 커피 매장 4곳이 나란히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확실히 넓어졌다 생각합니다. 선택지는 늘었지만 매출은 쪼개집니다. 계속 늘어나요. 골목골목 저가 커피들은 계속 우후죽순으로 생기는데 가격도 똑같습니다. 만드는 품목도 똑같고. 2023년 10만 6천 개였던 국내 커피 전문점 매장 수는 현재 11만 개를 넘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내에서 매장을 더 늘리기 어려워진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해외로 눈을 돌립니다. 2024년 몽골에 1호점을 낸 한 커피 브랜드는 2년 만인 올해 8호점 개점을 앞두고 있고 또 다른 커피 브랜드는 지난해 일본에 첫 매장을 낸 이후 1년여 만에 4개로 늘렸습니다. 국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몽골 등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국가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예정입니다. K-팝 가수와 배우, 스포츠 스타도 내세웁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가로 진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의 임대료라든가 인건비 또 현지 상황에 맞게 현지화가 잘 되어서 연착륙하기를 기대합니다. K-커피의 해외 진출, 새로운 성장판이 될지 또 다른 출혈 경쟁에 그칠지는 현지 시장에 달렸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뭡니까? 네, 여권의 폭주 본능입니다. 네,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또 제출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 독립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이 민주당은요, 경찰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은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검찰도 부실 수사, 유착 비리 있지 않느냐?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도요, 이 경찰 견제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선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가 않습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보안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건 강성 지지층 때문입니다. 네. 강성당원들은 지금 무조건 검수한박 이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 때문에 이게 밀려버린다면 당권 경쟁에서 친명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해온 정청래 전 대표와 차별성을 없애기 위한 친명의 당권 전략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보면요, 여권이 국회 원구성도 그렇고 인사, 법안, 특검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11자리를 여권 뜻대로 지금 결정을 했고요. 알짜 핵심 상임위는 우리가 가질 테니 나머지는 야당이 가져라. 이런 얘기인데 네. 야당이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자 상임위 반쪽 과동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한성숙 총리 임명안은요, 야당의 불참 속에서 일방 처리를 했고요. 또 국민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보통신망법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종합특검도 연장하기로 사실상 결정이 됐고요. 또 군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는 사관학교 통합안도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미래 조사도 계속 강행해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네. 자, 근데 6.3 선거 직후가 기억이 나는데요. 겸허하게 민심의 경고를 받아들이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의 부족함이다 이런 말을 했고 겸허한 국정 운영을 얘기했습니다. 또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을 받아들이겠다. 국민이 하늘이고 민심이 천심이다. 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한 달 만에 자선과는 동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야당에선 당장 반성은 9월에 그쳤다. 예전에 폭주하는 여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권이 다시 뭐 어떻게 보면 독주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거는요. 역시 친명과 친청 간의 당권 전쟁입니다. 네. 양측은 강성당원 표심을 얻기 위해서 사활을 지금 걸고 있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노선의 선명성입니다. 네. 친명과 친문 당원 모두가 노무현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과 분노가 큽니다. 예. 또 윤석열 정부 심판, 대화 강경 노선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와 협상은 인기가 없고요. 일방 독주를 되풀이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 2년을 맞은 국정 드라이브와 관련이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투자, 주가, 경기 부양책, 공소 취소 등을 추진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판 여론, 또 야당 반발이 있더라도 독주가 불가피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회 운영권, 법안, 인사주도권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네. 지지율입니다. 이 선거 직후에는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는데 여권이 최근에 와서 다시 회복세를 보이니까 다시 이래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있는지 다시 폭주 모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건 여권의 이런 전략이 성공할까요? 민주당은요. 이렇게 해서 국정 성과만 보이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 끝났는데 언제까지 반성만 할 거냐. 다음 선거 이기려면 지지층을 결집하고 실적을 보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야당의 반발은 국정 발목 잡기라고 반박하는데요. 지방선거 한 달 만에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사퇴, 징계 논란으로 내분에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지율도 다시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역시 믿을 건 야당복밖에 없다. 이런 말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6.3 선거에서 민심의 경고를 받은 주 원인이 바로 폭주와 오만입니다. 강성당원들이 원하는 정책 노선만 따라가서는 민심을 얻기 힘들 텐데요. 당권 투쟁하느라 민심에서 멀어진다면 여권 전체가 다시 한번 또 민심의 경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야기가 나왔을 때 14대 1, 15대 1 이야기 나오다가 결과가 좀 달라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무리수를 두는 게 은근히 또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틀째 공습을 주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파기를 언급하면서도 확전에는 선을 그으면서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속도 시끄러운데 협상파보다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전쟁도 그렇다고 평화도 아닌 불안한 국면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백대호 특파원입니다.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요란한 굉음이 호르무즈 해협의 요충지 반다르 아바스를 뒤흔듭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해안선에 설치된 방공 시스템과 미사일, 드론 등 90개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연속 공습으로 상선을 공격한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추가 공습을 예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확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I think anything that happens is going to be over very quickly, and will only make it safer, including for oil. 하지만 이란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공습으로 파괴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관절을 공개하며 복수 의지도 다졌습니다. خبر ندارد که ترس در دل یتیمان خامنه‌ای شهید جایی ندارد. 장례식 기간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강경파 지지자들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강경파가 결속하고 협상파의 입지는 좁아지면서
앞으로 제한적 협상과 충돌이 반복되는 국면이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튀르키예 나토 순방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에 영국에서 새 전용기로 갈아타고 귀국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란의 암살을 우려한 보안상 조치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이번 월드컵 참사로 쇄신 요구가 쏟아지는 대한축구협회 문제를 집중 추궁할 국회 청문회가 열립니다. 미국 도피 논란으로 팬들의 분노를 키웠던 홍명보 감독은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국회가 오는 22일 축구협회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을 비롯해 전 현직 협회 수뇌부 등 1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침묵을 깨고 청문회 출석을 예고했습니다. 홍 감독은 사과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청문회가 열린다면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며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출국 이유에 대해선 자신과 가족을 향한 협박과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도피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축구협회 청문회에는 최근 정부주도 축구혁신위원회로 활동을 알린 박지성과 이영표를 비롯해 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황희찬이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현역 선수들의 청문회 출석 가능성은 낮습니다. 손흥민의 소속팀 LAFC는 오는 18일 월드컵 휴식기를 마치고 시즌을 재개합니다. 한국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황희찬도 새 시즌 준비를 앞둔 만큼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폭력을 써서라도 없애려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마녀 사냥입니다. 1692년 신세계인 미국 세일럼에서 악마와 거래했다는 혐의로 200명 이상이 고발당했습니다. 19명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We are gathered here today as we must, for the devil is among us. 하지만 광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지식인 토머스 브래틀이 허술한 재판 절차와 이른바 마녀 증거가 이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면서 사그라들었습니다. 낙인 찍기, 마녀 사냥이 대한민국에서 부활했습니다. 그것도 당대의 최고 지식인이라는 조국 씨가 장본인입니다.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희의 경상도 말투를 일베식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한 거였습니다. 무섭노. 저녁부터 무서워. 의문문에 노를 붙이는 게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잘못된 행위라는 겁니다. 곧바로 역풍이 불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은 그냥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를 쓴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뜬금없는 죽창가라고도 했죠.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 논란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고독한가요? 외로운가요? 또 짰으면 일배예요? 젊은 세대들은 아메리카 노도 금지해달라, 가수 강산해의 노래 와그라 노도 퇴출하자는 말로 꼬집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중소기획사 아이돌, 이른바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린 리센네의 타이틀곡 러브 어택은 음원 차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일배 논란이 오히려 인기를 키웠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최근 스타벅스 논란에 이어진 무섭노 논란을 보면 자신만이 정의라는 정신적인 독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The people who conducted the Salem witch trials believed that they were doing the right thing and that rightness resulted in such a grave injustice. 거악이 아니라 작은 독선에서 비롯된 엄청난 비극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무섭노 논란을 작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7월 9일 윤종우의 앵커 칼럼, 와 이리 무섭노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새로운 비구름이 들어와 수도권과 강원도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200mm 이상,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는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중부와 전북 내륙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강릉 24도, 광주 25도로 제주와 남부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9도, 광주 32도, 대구 33도로 오늘보다 더 무덥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 서울의 한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올라 더위가 전국을 뒤덮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한번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